장시간 노동 체제도 기업들이 바뀌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52시간 상한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최저임금 갑자기 올렸을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충격을 받는 일부 업체들, 일부 분야가 있으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그 타겟팅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임금이냐 시간이냐 아니면 원청 하청 간의 거래의 선순환이냐 어디에 막혀 있고 그거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시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지금 새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걸 다 뒤집어 엎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기업들은 말을 조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시간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노동 쪽에 규제가 그렇게 많다면 그거를 좀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발전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중소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뭐 발전을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 노동시장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정리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달성될 수 있을까는 의문점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 시작은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바게닝 파워가 낮은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하청구조, 수직적인 하청구조, 그리고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관행, 공정거래 이런 쪽에 가장 큰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 하청이 재하청이 될수록 단가도 내려가고 그리고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중소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시장의 개혁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느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있는 부분만 고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거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지금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점검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노동시장 부분이 무엇이냐를 짚어서 만약에 갔다면 그러면은 공감대도 생기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69시간제라고 일컬어지는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할 때에 제가 그때 그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던 것을 이번 정부,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52시간으로 상한을 정하는 것이 너무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든지 아니면 예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두고서 가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특별 연장 근로를 8시간을 더하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은 받아들여졌었는데 너무 급하게 이거를 추진을 했어요. 뭐 물론 전체적인 그런 사업체들을 두고 봤을 때에 52시간제를 넘어가는 그런 평균 근로시간을 가진 그런 사업체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지만은 꼭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예외로 해준다든지 했으면은 그것도 또 연착륙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임기 내에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만 이게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해서 이게 부작용이 한편으로는 생긴 것이죠. 그거에 대한 역작용으로 중소기업 쪽에서는 본인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근로시간을 우리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갑측에서 해달라는 대로 주문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52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우다가 이제 이와 같은 대책이 나왔다고 보이는데 대책의 방향은 지금 나중에 말씀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운 분야가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 맞춰서 가야지 되는 그런 분야별, 사안별로 좀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아주 근사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을 하자는 그런 방향의 의견이 제시가 돼서 이게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아지고 청년층에서 뭐 기절각이다 뭐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게 돼서 지금으로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이제 형성이 된 구조를 선이나 노력해서 바꾸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 중심 대기업 재벌 중심 구조지 않습니까? 네. 이걸 뭐 니네 좀 나눠라, 뭐 이 공유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어서 네. 참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숙제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에 의한 부당한 갑질이나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더 획기적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래서 주문은 계속 있었지만 해결책은 잘 안 나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선의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런 점을 그래서 대중소기업 격차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는데 이것이 노동의 이동성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장시간 노동하라 그러는데도 소리 못하고 하는 거는 나가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나가면 그러니까 신분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하거나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시장의 유동성이 없는 나라에서 여기서 유연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람 삶만 더 팍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삶만 힘들어지는 거라서 네. 그래서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나라니까 그런 조건을 염두에 두고 처방들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제도적으로 장착시키는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씩 보태도 그렇게 크게 더 나빠지지 않게 방비하는 정도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그 하나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런 얘기들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들어주고는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건설하는 사람들은 그쪽 나라의 그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법도 적용을 받고 우리나라의 노동법도 적용을 받고 그런 경우에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라면은 우리나라 거 이쪽 거 두세 받지 말고 빨리 공사를 마치고서 돌아오는 방향으로 가자라던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KT에서 그때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을 때 그걸 복구시키는데 아무나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 관련된 전문가들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안녕이라든지 어떤 생명 건강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런 작업을 할 때 이럴 때 예외로 하자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시간을 갑자기 줄이라고 하는 부분 너무 어려우니까 특별 연장 근로 할 수 있도록 8시간을 해주자. 그래서 8시간만 단축하자는 부분도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일몰제가 돼서 이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IT나 이런 업체에서 그 베타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깔고서 모니터링 하는데 최소한 2주가 걸리는 그런 네. 경우에는 네. 전문가들만 그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주면은 모르는데 2주가 넘어가면은 이제 52시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도 어떤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돌리는데 이거를 쉬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는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많은데 화학 제품 이게 한 달은 돌려봐야지 그게 안전한지 않은지 이런 네.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새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네. 대체 인력으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몇 명이면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각 분야별로 있는데 이런 각 분야별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이라든지 탄력적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유연 근로시간제로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유연 근로시간 제도들이 전체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것, 일부에 적용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잘 해결이 아직도 안 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저랑 의견이 좀 틀린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52시간 상한제 도입할 때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위원회 공익위원이었는데 그래서 사용자 쪽 예로도 많이 듣고 노동자 쪽 예로도 듣고 했는데 충분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 3개월이면 IT 부분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거든요. 연구개발 분야가 3개월이고요. 일반은 IT. 1개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IT 분야도 그걸 확대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주로 했죠. 근데 주로 이제 그거 하는 데가 연구 개발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니까 그런 쪽에서
3개월을 연장해 준 거거든요. 저도 그것도 이제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탄력적 근로 시간제도 3개월, 6개월로 확대돼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도 한번 형성된 경로가 바뀌기 쉽지 않더라는데 장시간 노동 체제도 기업들이 바뀌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52시간 쓰지. 상한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52시간이면 충분히 긴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 40시간 법정 노동 시간 된 게 2004년부터 네. 중소기업에 2011년까지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데 68시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주일이 5일이랍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잔업은 계산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52에다가 네.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은 네. 계산 상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68이 가능한 체제다. 이거 발견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도 하려다가 나중에 얘기 듣다가 슬그머니 빼버렸고 박근혜 정부도 하려다가 슬그머니 뺐어요. 그러니까 논의 기간이 뭐 한 9년이 된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2008년도 예, 그러면 그때 가서도 52시간 상한제 못하냐? 그건 사실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장시간 노동 체제에서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로 이행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거를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떻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69시간 근로시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언론 타이틀에 나오니까. 이게 69시간이라는 게 어떤 계산에서 69시간이나 방금 네. 52시간 플러스 16시간에서 68시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52시간에서 이제 52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법정 노동 시간 주 40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합의로 12시간까지 연장 노동이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일상화돼 있지만 예외가 아니라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주 52시간 상한제인데요. 네. 일주일이 7일이라고 치면 토요일, 일요일 잔업까지도 다 52 상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물론 탄력제로 64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 노동시간 개편은 뭐냐면 하루 휴식 시간을 11시간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과로사 기준에 나와 있는 퇴근하고 얘기거든. 다음 출근 때까지 그렇죠. 11시간 쉬어야 11시간은 쉬어야 된다. 그렇게 치면 구속노동 시간은 13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4시간마다 24시간이니까.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시간 반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걸 6일이 가능하다고 하면 69시간이 나오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가 주휴수당 제도는 있지만 주 휴식일은 없습니다. 서구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니까 일요일 날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주휴수당으로 수당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루 쉬게 해라라는 유인책이지 주휴식일이 규정돼 있지는 않아서 산술적으로는 69가 아니라 일요일까지 7일간 11시간 휴식 시간만 주면 할 수 있어서 80.5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맥시멈으로 일하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제가 이제 52시간 상한제 이제 도입할 때의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20%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그 역산을 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노동시장의 형편이기 때문에 52시간도 넘어가지 않던 회사들이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 69시간이라고 70시간이라고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다음에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면 주 52시간제 상한제를 넘어서는 필요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업들은 그래서 목매달까요? 제 얘기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유연화를 해서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일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하라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들은 다 걸어놨습니다.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되고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계좌제, 근로시간 계좌제를 만들어서 추가로 일한 거에 대해서는 몰아가지고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연구에서는 제시를 한 조건인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을 들여다봤을 때의 사업체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현실 중에서는 그렇게 오래 일하지 않을 사업체들이 80% 가까이 있다는 것도 포함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을 개정을 해가지고 장시간 휴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형태의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창의력을 요구를 해서 중간에 머리를 쉬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네. 밤새도록 막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휴가를 뭐 한 달을 갔다 온다든지 그런데 그런 형태의 근로 형태 또 사업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사업체 중에서 몇 %나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고 사실은 접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으로서 생각할 때는 사안별로 봤을 때에 뭐 그냥 69시간 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 라기보다는 정말로 일정 기간 동안은 52시간을 넘어가는 그게 예외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례와 분야가 있으면 네.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있는 조건처럼 건강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게 지금 모든 유연 근로시간 제도에 다 들어가 있고 미래노동연구회에서 이것을 제안할 때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될 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화를 해주는 접근 방식을 만약에 택한다면 그러면은 서로 노사 간의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 김정희 교수님, 이제 예.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질문 하나는, 자, 민주노총이나 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에서 한 20% 정도가 결성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로세를 내는 분들도 전체 근로자의 한 20% 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김성택 원장이 말씀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런 유연 근로제를 택하지 않고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유연 근로제를 택하면 나머지 한 80%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좀 그런 유연한 정책을 정부가 유두리 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언론에다가 69시간 딱 그래 보니까 전체가 69시간인 걸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 첫 번째는 숫자의 노름입니다. 20, 10, 15, 5. 이거는 숫자가 전체 비중에 비해서 작으니까 이 의견들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주의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택하는 이상 20%의 소수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인지. 2번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69시간 이야기보다 실질적인 이야기는 김성희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포괄적 또는 유연한 근무제도가 한 7개가 지금 숨어 있다. 이게 국민들에게 안 알려져 있을 따름이지 69시간 노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연한 근로제를 선택적 근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7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니 마치 업주가 사주가 노동을 착취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것 같다. 어느 것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69시간까지 가능한 체제라고 이제 간략하게 네. 평하기가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부에 닿으니까 대중적으로 이렇게 평가되는데 69시간까지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52시간 맞춰야 되는 건 탄력적 시간 제도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탄력적 시간 제도로 64시간이 가능한데 왜 무리해서 이게 단위 정상 기간이 3개월, 6개월로 꽤 긴 편입니다. 프랑스가 연간 탄력적 노동 시간 제도를 도입한 게 4주 연차 휴가 39시간 가면서 시작한 거고 네. 주당 35시간제 하면서 사실 탄력제를 그만큼 확대한 거거든요. 네. 독일도 뭐 38.5, 37 가면서 이렇게 만든 거라서 52가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탄력적 제도로 64까지 쉽게 가능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더하기를 했을까? 그런데 사용자들의 중요한 요구는 탄력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 사전에 확정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2주 전에 공지해야 되고요. 그거 없이도 가능한 체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요건을 요건 완화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네. 주 52시간 평균 맞춰야 되는 거는 탄력제랑 똑같은데 굳이 왜 플러스 5시간 가지고 그걸 목매단 게 아니라 탄력제의 도입 요건을 완화해서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제. 왜 그랬습니까? 왜 사업자 위주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습니까? 사업자는 사업자가 원하는 걸 주장하게 돼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요건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사전적으로 언제 시간을 빼고 언제 시간을 늘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노사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청을 받는 기업에서는 저쪽에서 어느 날 어느 며칠까지 주문을 맞춰라. 갑자기 이게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조정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조금 완화,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을 빼고 시간을 넣고 하는 것인데, 지금 6개월로 3개월이 돼 있다가 최대가 6개월로 늘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절성을 가진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6개월로 맞췄을 경우에는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계절성을 가졌을 경우에는 1년으로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1년은 뭐 과하고요. 계절성을 맞추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고요. 6개월도 계절성 맞추는 거로는 충분한데, 사실은 그 과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2시간 상한제 될 때 무리한 납품 요구에 저항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못한다, 모든 기업이 할 수가 없다, 이건데 그 여지를 줘버리면 대기업들이 언제까지 납품해 이러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제 규모나 기업 규모나 엄청나게 높은 수출 대기업 아닙니까? 사전에 뭐 ERP 시스템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사전으로 다 재고까지 다 계산해서 고객이 언제 어떤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맞춰서 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특수 조건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게 맞춰져 있죠. 그게 벌써 부품 납입까지도 다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산업화 초기 시대의 발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대기업의 갑질을 오히려 조장해주는 제도가 되는 거죠. 중소기업한테 결코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90% 동의하는 한편, 뭘 동의하냐 하면은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에 동의하는 한편,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에 처져 있는 중소기업은 많이 있다는 거를 현실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이 바뀔 수 있는 조치, 그것이 바뀔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는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알아서 반응해가지고 그거를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되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조치가 동반이 되면서 만약에 요거를 뭐 2년, 3년 안에 바꿔나간다라고 했으면 저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일한 체질이 굳어진 나라는 잘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여기에 저는 현장에서도 일을 해본 경험, 미천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엄청난 ERP 시스템을 가지고 AI를 써서 우리가 얼마나 재고를 맞추고 얼마나 생산을 해야 될지 1년 단위 목표가 쫙 나와서 이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또 다른 원천 기업이 아니라 하천 기업이기 때문에 주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모더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목표량을 알아서 우리한테 주문이 와서 도달을 해야지만 다시 또 하청, 제재 하청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라서 우리나라 대기업 자체가 그런 ERP 시스템의 완벽한 예측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는 시청 여러분들께서도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는 예상해야 된다 이거죠. 적어도. 근데 보통 이러면 확 바뀌더라고요. 시장 경제에서 변동성이라는 건 누구나 겪는 거, 원청의 원청이라도 다 겪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그걸 사전에 계획적으로 디자인할 수 없는 수준이냐, 그다음 이 변동성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없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 중소기업체 사장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요즘 많이 배터리들 관심 있으시니까 배터리 생산을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 LG 화학에서 얼마 정도의 주문량이 들어온다 1년 예측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1개월 만에 확 바뀌어버리기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굳이 뭐 특정 기업을 예를 들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들의 1년 플랜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진출하려고 했던 계획도 바꿔야 되고, 미국에 진출하려는 계획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 탓을 우리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할 데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 버리면 근로시간이 늘어야 되는데, 이거를 중소기업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52시간제로 딱 박아두면은 사실 어렵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있다면 휴가도 플러스를 해주고 1.5배가 아니라 2배로 주고, 왜냐하면 그건 대기업에서 받아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제도를 우리가 보완해 준다면은 어느 정도 개혁의 의미가 아니고 혁신, 혁명도 아니고 혁신의 의미로 바꿀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발브가 돼야지, 진화가 돼야지 이게 리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리폼이 되려면 말씀 주셨지만 수많은 주변의 인프라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원청 하청 간에 단가 흡수를 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적 노동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학력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성차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이야기해버리면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요 요점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데 일감의 변화가 있죠. 이래 수요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무조건 맞춰야 되느냐. 그렇죠.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규제가 예전부터 노동 규제의 가장 중요한 최소 안전판이라고, 네.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네. 이렇게 해서 철칙처럼 이제 규칙을 세워놓은 이유는 워낙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변동성이 높은데 일감의 변화에 사람 보고 다 맞추라 그러면 사람은 녹아난다. 그렇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기준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임금 수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도 노동시간의 변동은 굉장히 더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48시간에서 40시간 가는데 5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렇죠. 2004년. 그만큼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건데, 그러나 일감의 변동에 사람이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기준. 그걸 주 40시간이라고 이렇게 합의된 게 이제 한 40년 된 건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이 하는 52 플러스 알파를 계속 유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52로 맞추되 그 필요할 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늘려준 게 탄력적 시간제고 선택적 시간제고, 특별 연장 근로로 중소기업은 니네 납품 무조건 얘기를 들어야 되는 데니까 중소기업은 예외로 더 줄게, 이렇게 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유연하고 이 정도면 사실은 일감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최소한의 마지노선 수준보다도 좀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데, 여기에 더 무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 동의하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68시간까지 일을 하다가 69시간 얘기를 하면은 그전에는 68시간 얘기했다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68시간까지 일하다가 52시간으로 바꾸는 상한제를 지금 도입한 그 상황입니다. 근데 사이에서 지금 방황하는 68시간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69시간 나오는 건 그래서 68시간 안 넘어갔는데 웬 69시간이냐 이런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52시간 밑으로 내려가고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초과근로 안 하고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 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단축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는 도중이다. 그렇게 가는 도중인데, 도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최저임금 갑자기 올렸을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충격을 받는 일부 업체들, 일부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교수님께서도 우리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다루고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다룰 때 약간씩 요건을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봤을 때 저는 뭐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는데요. 그걸 봤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가자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뭐 69시간제로 이상하게 지금 상표가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도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절할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그냥 우리 근로시간 줄여야 되고
있어. 그래야 되니까 그냥 가자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게 제안이고.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69시간까지 가능한 체제다 이건데 우리나라 현행상 탄력적 뭐 요건이 있지만 탄력적 시간 제도로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이제 5시간을 더. 젊은 세대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60시간 얘기를 했어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52도 아니고 64도 아니고 69도 아니고 60은 그러니까 이제 과로사 기준 중에 64시간도 있고요. 4주 동안 64시간 네. 하면 위험하다. 그다음에 12주 동안 60시간 일하면 위험하다.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52시간 많이 하면 위험하다. 이것도 있고요. 50일을 초과하지 않아도 밤샘 근무, 변칙 근무 이런 거 하면 위험하다. 이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60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텝이 꼬였습니다, 지금. 예. 뭘 도대체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정리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요. 60도 아니고 현행이 이미 64가 가능한데 69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60으로 줄이려면 도대체 어쩌겠냐. 그래서 도입 요건이 완화되지 않은 탄력제로 64. 도입 요건이 쉽게 사용자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거 6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동시간 제도가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면 내놓은 얘기들을, 발언들을 주워 담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선명하게 이게 명분 있게 이걸 정리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스텝이 꼬여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디테일 속에 우리가 흔히 악마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분께서 대화를 쭉 토론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는 옳고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디테일 쪽으로 69시간이라고 하는데 딱 들어오니까 입장차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저녁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표시하는 하나의 포퓰리스트적인 어떤 표현 또는 표어, 또 우리 학자로서 우리 김수탁 원장 같은 분들이 계시는 충분히 어떤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다른 관점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고 결론에 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투표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쪽으로 의견을 따라가는 게 이제 하나의 진화의 방식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과 경제, 정치라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간다. 오늘은 이 정도로 두 분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 끝으로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실 테니까 자주 모실 테니까 1분씩 마무리 발언만 한번 해주시죠. 69시간에 대해서만 딱 놓고 앞에 내용보다는 한번 어떤 69시간이 이런 의미니 이렇게 한번 이해하셔라는 입장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천천히 무언가를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큰 임팩트를 줘서 한꺼번에 뭘 고치겠다고 정치 쪽에서는 트라이를 하겠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이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논쟁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그런 관습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템포러리 균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면은 다른 쪽에서 일이 터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거를 크게 바꾸는 일을 저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무슨 정책이 들어섰을 때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작용이 또는 파급 효과가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근로시간도 과거에는 그렇게 단축이 안 됐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소득의 문제, 여기에도 지금 많은 방점이 가야 되는 와중에 근로시간과 소득이 같이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득까지 고려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방향을 좀 전환해보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책이라는 건 시장에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를 지금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일해도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게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시간 노동이라는 게 노동시간 양극화를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북돋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를 하향 평준화해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뭐 충분히 일하고 충분히 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휴가를 못 가는 현 시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기업들은 유지하려고 할까 하면 왜냐하면 인원을 최소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인원 가지고 풀로 돌리면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인 고용 문제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이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해주려면 시간 줄여야 되죠. 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곽수종의 경제 단판의 첫 시간에 노동 문제로 봤습니다. 조금 무겁고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노동이라는 것밖에 없죠. 자본을 가지고 태어난 자산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알몸뚱이로 태어나서 일을 하면서 자산을 모으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원장의 말씀은 시간과 노동시간과 소득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정치가 개입될 여지가 거기에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적인 개혁의 어떤 순간적인 변화로 가져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전환기에 와 있고 변환기에 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노동시간과 임금, 유연적인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이고, 이 김성희 교수님 말씀은 바로 그런 전략을 가져갈 때 협상력을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냐, 사주냐 아니면 노동자 측면이냐. 노동자는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모두 나서서 응원해 줄 수 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힘이 약한 노동자 측에게 조금 더 힘을 보태주고 이해를 해주면은 이 사측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 바게닝 파워, 협상력에서의 우월성 또는 왜곡성을 어느 정도 바로잡아줄 수 있다. 그 말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근로시간과 소득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연달아서 가는지 노동 문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